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그 설명 방식,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한국어 문법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설명 방식이 명확하고 또 정확하고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 어떻게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 설명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법이란 뭐죠? 문법이란 어떤 그 문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교육은 이것이 실용적이 됩니다. 어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 교육을 해야 학생들은 문법 교육의 어떤 실제성,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어떤 그런 목적,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한국 문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 교육은 단순히 어떤 문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장을 정확하게 생산해낼 수 있고 또 이 문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문법은 실용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법을 설명할 때 어떤 다양한 예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예문을 설명할 때에도 단순히 어떤 문법 설명을 위한 예문이 아니라 이 예문이 학생들에게 정말 실용적이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문, 그리고 이 예문만 봐도 문법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표 예문을 선정해서 제시해줘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요, 그것이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법이 아니고 한국어 자체를 가르치는 문법이라는 기본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법, 어떤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법이 아니고 한국어 자체, 그러니까 어떤 한국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그래서 어떤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법, 어떤 이론적인 문법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이고 실행적이고 한국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그 문법을 통해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가르치는 자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이론의 틀이 어떤 말과 글을 생성을 할 수 있는 도구의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은 이에 맞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법 이론의 틀, 자, 이것은 어떤 말과 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죠. 규칙이고 이것이 어떤 도구의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 학생들은 그런 어떤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문법을 배워야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 설명 방식은 문법 설명을 간결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간혹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잘 설명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기존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결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핵심적인 거, 꼭 학생이 알아야 할 그런 어떤 내용만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설명은 간결해야 학생은 한국어 문법을 쉽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사의 설명이 장황하고 구구절절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려운 어휘가 나오게 되고 복잡해지고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법 교육은 학습자에게 이해 능력과 생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문법 교육의 설명은 간결하게 요점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요점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요점식으로 핵심적인 것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설명이 많아지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핵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알아야 될 것만 핵심적인 것을 요점식으로 간결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그 문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황한 설명은요, 오히려 학습자의 이해를 흐리게 하고요. 초점을 놓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거, 이것은 학생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장황 설명이 아니라 정말 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만 핵심적으로 요점화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습자의 수준에서 평이한 설명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초급 학생이 있고 중급 학생이 있고 고급 학생이 있잖아요. 또 초급은 1급, 2급이 있고 중급은 3급, 4급, 고급은 5급, 6급이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만약에 초급 학생, 2급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2급 문법을 2급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사가. 당연히 학생이 알고 있는 어휘, 기존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오늘 가르칠 문법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급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5급 학생이 아는 그런 어휘나 문법을 설명한다고 하면 학생이 2급 학생이 그 문법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에서 평이한 설명, 그러니까 학생이 알 수 있게끔 말을 풀어서 또 학생이 알고 있는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평이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간결하게, 핵심적인 것만 요점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학습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설명은 간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문법 설명은 정말 학생이 알아야 하는 내용만 간결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식화인데요. 자, 가급적 규칙과 제약을 주어서 공식화한다. 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표현이 공식화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공식화해서 문법을 가르쳐야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쉽게 한국어 문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과목이 뭐죠? 그렇죠. 수학이잖아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식에 적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 저희가 문법도 똑같아요. 한국어 문법도 물론 이것이 수학 과목은 아니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문법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문법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제시해줘야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규칙은 어떤 변화가 많은 문법이잖아요. 활용이고. 근데 불규칙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면 학생들은 불규칙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불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외국인 학생들은 불규칙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화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또 현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어떤 방법이고요. 자, 공식화는 제가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식화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어떤 예를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들을 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언어 교수법은 유의미한 훈련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저희가 언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의미한 연습이 그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또 그 학생은 그 어떤 언어를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할 수가 있다면 자, 정확한 규칙을 주어서 그 규칙에 맞추어서 문장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주어서 그 규칙에 맞추어서 문장 생산해내면 이것은 뭐 교사도 가르치는데 쉽고 학생도 쉽게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이 예외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규칙이 100% 적용이 안 돼요. 예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외에 의해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가 문법을 가르칠 때는 공식화해서 학생들이 틀리지 않고 오류가 생산되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을 주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생산해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언어는 다 어떤 그 예외가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형태상 또는 통사상, 그렇죠. 어떤 문법의 형태라든지 어떤 문장의 구조상 풀리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 많아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언어 내용이라든지 문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저희가 또 유명한 어떤 말도 있잖아요.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그래서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로 인해서 좀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죠. 저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또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어를 외국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또 어떤 문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규칙을 주어서 공식화해서 제약을 주어서 학생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와 다른 조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조사와 어미와의 관계. 한국은 또 조사와 어미가 중요하죠. 문장을 만들 때 또 조사와 어미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예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칙화해서 공식화해서 제시를 해줘야 학생들은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배울 수가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와의 관계가 서로 호응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서로 배타적이기도 해서 문장에서 공존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떤 원칙에 다 적용되지 않고 이 하나의 원칙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르칠 때에는 그것을 어떤 제약을 준다든지 규칙을 주어서 공식화해서 학생들에게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이런 또 개념을, 의미를 설명해줘야 학생들은 한국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규칙과 제약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공식화하고, 자, 이거 중요한 어떤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규칙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상의 예외가 있고 변화가 많은데, 이런 예외 변화에 대한 것들을, 규칙과 제약을 주어서 이것을 또 구체화시킴으로써 공식화한다는 얘기죠. 또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처럼 어떤 이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가르칠 때, 문법을 가르칠 때 이것을 공식화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도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화가 공식을 통해서 문장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을 한국어 문법 교육의 기초 삼아야 합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어떤 표현입니다. 내용입니다. 꼭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한국어 문법을 어떤
구체화시켜서 규칙과 제약을 주어서 구체화시켜서 공식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을 어떤 한국어 문법의 기초로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저희가 학생들에게 한국어 문법을 좀 이렇게 쉽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가 있고,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 설명 방식을 보시면요. 유사한 요소들의 비교로 연결사슬을 만든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 초급에는 그런 어떤 질문, 어떤 불만 이것이 없는데요. 중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질문, 불만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유사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비슷한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초급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유사한 문법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급에도 이제 가끔씩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중급 이상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우는 거 문법이 유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측의 의미를 가진 것도 많잖아요. 뭐 올 것 같다, 몸 하나 보다, 그다음에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해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유, 원인의 의미, 뭐 와서, 으니까, 느라고, 은탓에, 뭐뭐 통해, 아주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교 제시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헷갈려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이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학생들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전략이 있는데요. 자기가 잘 모르면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지만 그 유사 문법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학생은 초급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중급, 고급에 가도 그 문법만 사용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어떤 언어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죠. 좀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초급 문법만 쓰게 되면 그 학생의 한국어의 어떤 그 유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는 그 유사 문법을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학생에게 제시해줘야 학생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국어에는 기능어의 조사와 어미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많습니다. 초급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용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은요. 어떤 문법 항목의 형태로서 제시해 주고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예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법이 의미와 기능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사용사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이상이 되면 이 유사한 문법이 많아서 학생들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렇게 많냐? 학생들이 나중에는 볼멘소리 합니다. 선생님, 왜 한국어는 이렇게 문법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떤 학습 동기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 문법에서는 자, 이들을 같은 문법 범주에 넣어서 동일시하였으나 이들이 결코 같을 수 없다. 예,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유사 문법이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것의 의미라든지 그것에 사용되는 상황,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의미와 기능 면에서 일치한다면 하나의 언어 내에서 이들이 공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의미와 기능이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학생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유사문법이 맞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한다면 두 가지 어떤 문법이 유사문법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가지 어떤 그 유사 문법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지 않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런 유사 문법을 설명할 때는 그 다른 점,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구분해서 제시해줘야 학생들은 그 유사 문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사 문법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요. 연결사슬을 만들어서 오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사문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오류가 많아집니다. 어색해지고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가 잘 아는 것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연결사서 하나의 어떤 그런 패키지화해서 묶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실까요? 동사하고 있다, 동사하고 있다. 저 어떠세요? 형태적으로 유사하죠? 있다 똑같고 앞에 고 있다, 아오 있다. 요것만 달라요. 형태 있다는 똑같고. 그러니까는 외국인 학생들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이제 이것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어떤 이것이 사용된 상황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동사하고 있다, 아오 있다, 이러면 이것의 어떤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학생들이 동사하고 있다, 아오 있다를 구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사하고 있다의 의미는 뭐죠? 진행이죠. 무엇을 계속, 그렇죠.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영어의 ing잖아요. 무엇을 지금 계속 하는 거. 그래서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지금 계속 좀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 그래서 어떤 행동이 동사가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동사고 있다입니다. 공부하고 있다. 텔레비전 보고 있다. 텔레비전 보고 있다는 텔레비전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 가고 있다는 아직 집에 도착 안 한 거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자, 동사 있다. 자, 유사 문법이고 형태가 비슷한데 이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동사하고 있다는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동사 있다는 행동이 끝난 겁니다. 행동이 끝난 거예요. 행동이 끝나고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사하고 있다, 동사하고 있다 똑같고, 이것만 다른데, 자, 보시면은 동사하고 있다는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은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동사하고 있다는 어떤 행동이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이 상태가 지속될 때 있다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앉다. 자, 지금 의자에 앉답니다. 앉다. 의자에 앉다. 자, 앉았습니다. 그럼 앉다인데, 자, 이것이, 앉는 행동이, 자, 앉다는 행동이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앉아있는 이 상태, 이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 우리가 의자에 앉다를 어떻게 얘기하죠?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앉고 나서 바로 또 일어나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은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가 의자에 앉다라고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하고 있다, 있다는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어떤 의미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있다, 있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해줘야 학생들은 동사하고 있다, 있다를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있다, 있다는 있다 동사에서 비롯된 동사지만 자, 그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사고 있다는 진행이고요. 있다는 상태 지속 뜻이 다르고 이것을 비교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학생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이 문법, 각각의 문법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외국어로서 한국 문법 교육의 조건,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설명 방식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한국 문법을 가르칠 때는요, 어떤 실용적인 거, 실제적인 문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문법 설명을 위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문법을 통해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그런 어떤 문법이 어떤 그 예문을 선정할 때도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이 교실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예문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제 간결하게, 그렇죠. 간결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학생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점식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설명할 때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초급 학생이면 초급 학생 수준에 맞게 중급이면 중급 수준, 고급이면 고급 수준에 맞는 그런 설명으로 평이하게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풀어서 학생이 알고 있는 어휘 문법, 자 그것을 활용해서 말을
좀 어려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학생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그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는 어떤 규칙과 제약을 주어서 공식화해야 저희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쉽게 또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은 공식화해야 되고요. 이 공식화하는 방법들은 제가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 문법은 이것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구분해서 제시해줘야 학생들은 그 유사 문법,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동사하고 있다, 동사하고 있다는 형태는 유사해 보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동사하고 있다는 진행이고 동사하고 있다는 어떤 동작이 끝난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차이점을 설명해줘야 학생들은 동사하고 있다, 하고 있다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문장이 어색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런 한국어 문법 교육의 조건, 설명 방식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학생들에게 쉽게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식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저희가 그래서 한국 문법 교육의 조건 설명 방식 살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